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깍지 한번 계실까요? 자, 오른쪽 하겠습니다. 자, 왼쪽 하겠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도 시험 볼까 말까 하시는 분 있나요? 예. 속으로 수십 번 생각나죠? 아, 보지 말자. 지금 취소하면은 환불이 되나요? 안 되죠? 지금요. 지금 이미 늦었어요. 예. 환불을 하려면은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합격 이제 좀 그 우스운 통계인데 시험장 그 이제 시험을 볼 때 그 시험 본 분들 몇몇이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해서 붙은 사람하고 공부를 안 하고 붙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좀 공부를 하죠. 공부를 아예 시험 기간 동안에 안 하고 붙은 사람도 꽤 있어요. 꽤. 한 회당 한 열댓 명은 나와요. 학원에서. 아예 공부를 안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저예요. 자,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을 3번 봐서 합격을 했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열심히 외웠죠. 열심히 외웠어요. 새벽 3시까지도 했어요. 계속하고 다음날 6시에 현장에 도착해야 되는데 새벽 3시까지도 하고 미친 짓을 한 거죠. 매번 외웠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감은 팽배해가지고요. 아, 붙는다. 근데 그때마다 59.9, 59.8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안 한 다음에 시험은 언제 한번 보긴 봐야 되겠고 해서 한 1년 지난 다음에 그때 동안 정말로 한 자도 안 봤어요. 안 보고 별로 교육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 근데 시험을 이제 딱 등록을 해놓고 시험 편하더라고요. 언제든지 안 보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날 일요일 날 시험을 보는데 토요일 날 근무조예요. 현장에 딱 나와가지고 있는데요. 볼까 말까 생각이 드는 거죠. 가지 말자, 가자, 가지 말자, 가자. 옆에다 물어봤어요. 기술사 딴 분이 한 분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분한테 물어봤죠. 아, 내일 시험을 실제로 등록은 하긴 해서 내일 보긴 봐야 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볼까 말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보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붙었대요. 공부를 안 했는데 붙었다고 가서 꼭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험 당일날 오전까지도 갈까 말까를 망설였어요. 그 다음에 갔습니다. 가니까 마음이 어때요? 편해요. 한 게 없는데 외운 게 없으니까 편해요. 시험 볼 때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쫙쫙 써집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쓰면서 씁니다. 꼭 예전에 또 뭐 한 거는 가닥이 있어가지고요. 뭐 내적, 외적, 또 구조적, 비구조적 분류식으로 쓰면서 유형에만 준수해서 썼어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를 썼어요. 현장에서 중요한 얘기를 당연한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침매 터널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해양의 어떤 구조물을 그쪽에다 갖다 붙여서 유연성 있게 쓰고요. 그중에서 중요한 걸 하나 꼭 강조를 했어요. 뭐 염해부식 대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밀성에 대한 어떤 지수 대책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자꾸 넣으려고 하고 현장 사례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썼네요. 쓴 다음에 야, 소설 참 잘 썼다 하고 나와가지고 마음이 편해요. 그 다음에 생각이 드는 게 아, 공부를 하긴 해야 되겠다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붙었대요. 붙었대요. 너무 허무하죠.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냐면요. 너무 암기만 하시면 그 답안이 그분들이 합격을 해줄 만한 답안이 안 나와요. 즉 예를 들자면 그냥 그대로 스펙 그대로만 암기한 거죠. 여기에는 기술사적인 어떤 논리적인 근거에 따른 결론이나 기술사적인 의견이나 또는 현장 냄새가 잘 안 나와요. 그 쓰는 것만 그 이론만 밝혀서 쓰기 바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요. 자꾸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이유나 현장에서의 어떤 중요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내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점수가 높아질 수 있어요. 항상 시험 공부를 안 하고 붙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느 종목이건 막론하고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안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번 시험에 지금 나머지 일주일 동안 분명히 당락이 결정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1시간도 못했다. 그래도 뭐예요? 가서 보세요. 보십니다. 결론은 몰라요. 그리고 더 좋은 답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로또에 당첨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 로또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사야지 뭘 볼 거 아니에요. 계속 미루다가는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습니다. 내가 준비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들이고 했을 때 결론이 안 나고요. 조금 약간 힘을 뺐을 때 결론이 나와요. 모든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모든 게. 내가 어떤 집착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내려놓고 하다 보면 그게 또 저절로 나한테 굴러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시기 일주일이 남았어요. 모든 시험은 그 일주일 전이 제일 중요해요. 그걸로 당락을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한 시간도 못했다. 그래도 뭐예요? 시험은 본다. 무조건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질러보세요. 학원에서 했던 얘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써가지고 한번 적당하게 버무려서 써도 충분히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번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붙는 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붙는 분들이 열대 명은 나온다니까요. 요번에도 나왔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절대 포기란 없습니다. 지금도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날 거예요. 이걸 봐 말어. 지금 하면은 얼마 정도 우리 접수비 건질 수 있을까? 그런 거나 찾아보고요. 실제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보십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보십니다. 아시겠죠? 예. 계속 그거 공부를 안 했는데 안 봐야 되느냐, 봐야 되느냐 이런 의미 없는 질문을 저한테 카톡으로 날리지 마세요. 제가 답은 정해져 있죠. 무조건 뭐라고요. 왜 안 봐요 그거를요. 그리고 그날 가서 왜 오히려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요. 제가 이제 해봐서 아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절대로 이게 몸이 떨리고 하잖아요. 이게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면 굉장히 떨리거든요. 붙을 것 같고 어떤 집착이 생기는데 공부를 안 하면요. 편합니다. 시간 관리도 잘 돼요.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자, 조금 시험을 깔아보고요.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대단한 시험도 아니에요. 붙어놓고 보면 이거 별것도 아니네 싶기도 하고요. 이거 하나 더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많이 합격하신 분들 보면은 그 때가 있어요. 많이 뽑을 때 이렇게 잘 타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때가 있죠. 예를 들자면은 적게 뽑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힘들죠. 그런데 많이 뽑을 때 같은 경우에 묻어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럴 때를 놓치면 또 다음에는 적게 뽑는 때가 또 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꼭 보시고요. 공부가 안 되시고 전혀 시험 준비가 안 되셔도 가서 문제 존중하고 다른 내용하고 연결해서 쓰셔도 충분히 붙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수 콘크리트. 이 특수 콘크리트는 5월 달에 나오는 시험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수중 콘크리트 하고요. 해양 콘크리트 하고요. 요번에 하나 더 하면 폭렬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올 게 뭐라고요? 해양 콘크리트, 수중 콘크리트, 폭렬 요 정도가 제일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가장 시험 문제에 대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수중 콘크리트예요. 자, 그러면 거기 내용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 페이지에 과감하게 52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52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 재료적인 부분하고 넘어서 이제 조건적인 부분인데 매스 콘크리트에서는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도 균열 지수 이렇게도 나오고요. 수하열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고강도 콘크리트의 문제점 및 대책. 하여튼 부배합 계열의 시험 문제가 나오면 온도 균열 대책이 나올 수가 있다고 했죠. 자, 거기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온도 균열 지수. 거기 52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에 온도 균열 지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네요. 뭐가 있다? 정밀법, 간이법. 정밀법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한다? 응력으로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균열은 응력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인장 응력분의 인장 강도죠. 딱 안전율이에요. 저항력 나누기 작용력이죠. 그러니까 온도 균열 지수가 크면 클수록 균열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간이법은 온도로 하는 거예요. 실은 왜 간이법이라고 하냐면 균열은 응력 때문에 생기는 거지 온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이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균열 측정을 할 때 센서가 두 가지가 들어가죠. 하나는 뭐예요? 응력계가 들어가고요. 그거를 무응력계라고 불러요. 왜 무응력이냐? 하중에 대한 응력을 보는 게 아니라 온도에 대한 응력을 본다고 해서 무응력계라고 부르는데 응력계가 붙고요. 그 다음에요. 온도계가 붙죠. 내부 온도계. 그래서 온도 차이로 하죠. 그래서 내부 구속 조건일 때는 델타 TI분의 15, 외부 구속 조건일 때는 델타 TO분의 10인데 거기에 계수 R을 곱해 있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만약에 온도 균열 지수 하면 어떻게 쓴다? 온도 균열 지수 증가 대책 이렇게 나와야죠. 온도 균열 지수가 증가해야지 균열이 발생이 안 되니까요. 온도 균열 지수에 대한 온도 균열 지수 기준이 있고요. 0.7, 1.2,
1.5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균열 지수에 대한 뭐요? 증가 대책. 자, 온도균열 지수 증가 대책 세 가지가 뭐가 있죠? 매스 콘크리트의 온도균열 대책이랑 똑같아요. 뭐요? 온도 저하, 온동력 저하, 온동력 저항. 요 세 가지죠. 그래서 그 대책을 쓰신다 하는 거예요. 온도균열 지수도 종종 나오니까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54페이지요. 자, 54페이지는 시험 문제 요번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높다. 자, 일단 수중 콘크리트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타설 방식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또요. 예, 그 콘크리트의 종류별로도 할 수 있는데 수중 콘크리트는 종류별로 어떻게 나눌 수 있다? 일반 수중과 그다음에요.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와 하나 더요. 예, 현장 타설 말뚝 및 지중 연속 병력 콘크리트가 있죠. 각각에 대한 어떤 품질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나올 확률이 큰 건 뭐예요? 현장 타설 및 지중 연속 병력 콘크리트의 품질 기준이에요. 그거 본서에 보시면 품질 기준이 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또 별도 대제목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 치기 요령이라고 따로 나와 있어요. 치기 요령. 그래서 뭐 슬라임 처리한다. 철근 두께는 피복 두께는 얼마다. 또 그 계획고보다는 얼마 이상 쳐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예, 치기 요령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 수중 콘크리트에서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한다. 현장 타설 말뚝 및 지중 연속 병력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 기준 보십니다. 물결합제비가 얼마예요? 단위 시멘트량은 얼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자, 물결합제비 55%, 단위 시멘트량 350이죠. 350인가요? 근데 왜 그 실은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 딱 갔는데 350이 생각 안 나고요. 하여튼 부배합인 건 알겠어요. 그래서 300이라고 썼어요. 아니면 320이라고 썼다. 그 틀렸다고 볼 수 없어요. 아니 시험 배합을 해가지고 부배합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왜 그러냐면 왜 350 정도 되는 부배합을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왜 그러죠? 수화열이 안 나잖아요. 차갑잖아요. 물에다 치는데. 그러니까 수중 타설일 경우에는 수화 반응 속도가 느려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부배합으로 하여야 한다가 시공시 주의사항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품질 기준 다음에 바로 밑에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공시 주의사항 들어가는 거죠. 그 기준의 이유를 쓰시면 돼요. 자, 물결합제비를 왜 작게 할까요? 거기는 콘크리트가 품질 관리가 잘 안 돼요. 재료 분리가 잘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수밀성이 떨어져요. 수밀성이 떨어지면 결국 철근 부식 생길 거 아니에요. 따라서 지중해 수밀성이 부족하면 철근 부식에 문제가 생기므로 수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5% 이하로 제한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하실 때는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세요. 모든 게 그래요. 이제 토목시공을 따시면 이제 뭐 안전도 가시고 품질도 가시고 뭐 토질도 가시고 다 입맛에 따라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할 때 항상 학습의 기본은 뭐예요? 왜? 왜 그러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거가 해결이 되면 정말 재밌어요, 학습은. 근데 이해가 안 되면요. 짜증 나는 거죠. 안 외워지는데. 한번 들으면 바로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자꾸 생각하시면서 하고요. 기술사 시험일수록 그 이유를 자꾸 써주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대제목에 이런 게 있잖아요. 뭐뭐와 뭐뭐 사유 이런 거요. 예. 자, 예를 들면 뭐 철근 같은 거 얘기하면 최소 철근비 규정 사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유 같은 거를 많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은 수중 콘크리트의 종류하고요. 품질 관리 그거 생각을 해보십니다. 물결합제비 또는 뭐 단위 수량 뭐 이런 거요. 단위 시멘트량 이런 것들요. 자, 그렇게 하고요. 수중 콘크리트에서는 어떤 대제목이 별도로 나와야 된다? 재료분리 저감 대책 이런 정도가 나와야 되겠죠. 재료분리 저감 대책. 자, 그렇게 하고요.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 하나만 이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 어떻게 치는 거죠? 이거는 먼저 거푸집 안에다가 배관부터 해요. 배관부터 하고 조골재를 넣고요. 조골재 그 직경에 큰 골재를 넣고 거기다가 고유동 몰타를 넣는 거죠. 그래서 몰타를 나중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몰탈이 약간 묽으면 골재를 블리딩 수가 타고 올라가면서 골재가 부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블리딩에 대한 이유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저거하고 연결을 하시면 돼요. PSC 콘크리트 할 때 PSC 그라우팅 품질 기준이 있죠. 그 품질 기준하고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의 품질 기준하고요. 거의 유사해요. 이해되세요? 자, 우리 뭐 그때 한번 본 강의 때 기억에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 PSC
PSC 안에 그라우팅 하잖아요. 그라우트의 품질 기준 한번 보시면 품질 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블리딩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예, 그 다음에 팽창률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염화물에 대한 기준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단위 시멘트량, 단위 뭐 시멘트량, 예, 그 다음에 물결합 제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물결합 제비. 자, 한번 보겠습니다. 팽창률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적당해야죠.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세요? 적당해야죠. 팽창률이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강도가 떨어져요. 팽창률이 크면 기포가 많이 생겨서 강도가 떨어지고요. 팽창률이 작으면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얼마로 기준을 한다? 10%요. 팽창률이 10%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10%가 넘어가면 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몰탈로에서의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얘기할 때 뭐냐면 팽창률이 크면은 어떤 문제냐? 작으면 어떤 문제냐? 얘 뭐 때문에요? 충전성 때문에 하는 건데 너무 크면 강도가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똑같아요. 거기 어디도 그렇다? 예,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도 그렇게 한다고요. 자, 팽창률 그렇고요. 블리딩률은요? 3% 미만 관리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0%를 목표로 해요. 왜요? 블리딩이 생기면 이 강선을 따라가면서 얘가 심지 효과, 강선을 따라가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고 얘 강선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강선의 부착성을 높이기 위해서 블리딩률을 어떻게 한다? 제한한다예요. 이거 수치를 모르면 어떻게 한다? 이유만 써주시면 돼요. 예, 블리딩이 발생할 경우에 무슨 문제 때문에 뭐가 떨어짐으로 제한한다. 예를 들면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예, 강선과 몰탈의 부착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블리딩률을 적게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는 뭐 3%냐 7%냐 뭐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지. 자, 그런 얘기죠. 네, 염화물은 부식 때문에 예, 하는 거고요. 우리 이제 콘크리트 염화물 기준하고 똑같아요. 0.03, 0.2 뭐 이런 거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단위 시멘트량은 어떻게 해요? 강도 때문에 기준이 있죠. 높게 들어가야 되고요. 물결합 제비는요. 수밀성 때문에 55% 미만이어야 되고요. 자, 그 얘기가 똑같이 이제 우리 그 PC에서도 적용된다 하는 거고요. 그럼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6페이지 가겠습니다. 해양 콘크리트. 이것도 이제 주는 문제죠. 요맘때 맨날 나오는 거니까 시험 문제는 수중 콘크리트가 약간 더 확률이 높지만 해양 콘크리트도 봅니다. 해양 콘크리트는 어디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어요? 비말대. 비말대에서는 예, 포말, 즉 수분도 많고 염화물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때문에 염해부식 속도가 빠른 위치를 얘기하죠. 그래서 비말대에서의 뭐요? 예, 염해부식 대책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비말대 하고요. 여기 이제 해양 콘크리트는 복합적인 열화, 복합 열화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비말대에 대한 대책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해양 콘크리트는 수중에 타설하는 콘크리트까지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경화 전, 경화 후 문제. 자, 그 정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58페이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PSC 그라우트의 품질 관리죠. 요거는 만만하게 매번 그 시험 문제 내는 거니까 거기 PSC 그라우트의 품질 관리 기준하고요. 기준 사유만 정도만 정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강도 때문에 그렇다. 뭐 충전성 때문에 그렇다. 뭐 이거요.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강제. 강제는 이제 전통적으로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연결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연결 방법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자, 6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용접결함이 있죠. 용접결함. 자, 용접결함의 종류 세 가지가 있어요. 원래 거기는 이제 그렇게 안 적혀 있지만 용접결함의 종류 세 가지는 뭐였죠? 재치구, 재질상, 치수상, 구조상 하는 거죠.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용접결함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상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상. 블로홀이냐 피트냐 뭐 하는 거고요. 치수상은 뭐 얘기하는 거죠? 용접 변형. 우는 거 얘기하는 거죠. 추측과 팽창 때문에 변형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용접결함 하면 세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뭐요? 재질상, 치수상, 구조상. 적어도 두 가지는 강조해야 돼요. 구조상에 대한 어떤 용접결함 모식도 하고요. 치수상에 대해서는 용접 변형에 대한 부분에서 변형 대책도 얘기를 꺼내셔야 되겠죠. 자, 그거 전통적인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용접 결함, 용접 검사 이 정도가 같이 이제 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용접 검사. 자, 용접 검사 방법은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세 가지가 있어요. 뭐요? 용접 전, 용접 중, 용접 후가 중요한데 용접 후에서는 어떻게 한다? 내적, 외적. 내부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할 때 외부에서 MP가 지킨다. 그래서 용접 검사 요 얘기도 꺼낼 수가 있겠죠. 비파기 검사요. 자, 그 정도 할까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토공 들어가겠습니다. 토공. 자, 시험 문제에서 이제 토공 나올 거는 정해져 있죠. 보통 사면 활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취하고 공정의 단차만이 나오는데 요맘때요. 자, 일단 페이지를 보시면 페이지 66페이지 가겠습니다. 66페이지는 물리탐사에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물리탐사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물리탐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포괄적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요즘에는 뭐예요? GPR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물리탐사의 파를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 해서 탄성파, 전자기파, 방사능, 전기비장이 있는데 뭐한다? 전자기파에서 GPR 얘기하죠.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GPR의 탐사 목적, 탐사 원리, 탐사 결과의 활용 뭐 요 정도 쓰시면 되겠네요. 실은 그게 다예요. 탐사 목적, 탐사 결과의 활용, 탐사 원리. 저 근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물리 탐사 같은 경우에 이제 GPR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얘가 깊은 데는 잘 안 돼요. 그리고 2차원적으로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부분이 있다? 3차원 토모그래피라는 방법이 있죠. 3차원으로 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3차원 토모그래피 어떻게 하죠? 원래 발진자하고 수진자가 우리 보통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뭐 바퀴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동 탐사할 때는 뭐 이런 방법을 써서 발진자하고 수진자 하면 여기 이제 같이 가는 거죠. 발진자가 있고 수진자를 해서 얘가 측정을 해서 여기 공동이 있으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공동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단단한 지층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고 하면서 요거를 측정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여기가 공동의 위치다 뭐 이렇게 이제 아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표면에서 수진자하고 발진자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3차원 토모그래피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굴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요. 표면에도 설치하고요. 해가지고 발진자를 어떻게 한다? 하나를 두고요. 수진자를 여러 군데에다가 해가지고 지표랑 또는 지하 이런 부분을 3차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얘기를 한다? 3차원 토모그래피 뭐 이런 얘기도 꺼낼 수가 있겠다. 자, GPR 나올 확률이 있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흙의 68페이지서부터 흙의 분류와 특성 해서 문제점 뭐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69페이지 이제 흙막이 할 때 히빙과 보일링은 기본이죠. 저번에 마기에서 시험 문제가 딱 하나 나왔어요. 원래 마기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저번에는 어스앵크하고 소일렐 나왔죠. 어스앵크하고 소일렐이 아니라 뭐가 나왔죠? 어스앵크 마기에서는 뭐가 나왔나요? 어스앵크 버팀부하고 어스앵크 공법 나왔죠. 원래는 이제 뭐 많이 나올 때는 3개 또는 4개도 나오는데 딱 한 문제 나왔네요. 마기에서. 자, 그러면 일단 거기 이제 마기의 문제점 할 때 69페이지에 맨 밑에 보일링과 히빙 요거는 이제 흙막이 가시설 문제점 및 대책할 때 써야 되겠죠. 자, 맨 밑에 거 한번 보십니다. 자, 흙막이 보일링과 히빙 대책 그거 한번 보시고요. 자, 살짝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서 자, 페이지 71페이지 가겠습니다. 71페이지 이번 시험에 나올 거 아까 뭐 나온다고 했죠? 파이핑의 검토 방법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자, 파이핑의 검토 방법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까요? 자, 이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파이핑 하면은 어때요? 무슨 유형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파이핑 하면은 무슨 유형이죠? 문제점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점, 원인, 대책, 메커니즘도 쓰고요. 검토 방법도 쓸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 만약에 파이핑 검토 방법 하면요. 이건 공법 유형이에요. 검토 방법의 종류, 검토 방법의 특징, 검토 시 주의사항 이렇게 나가야 돼요. 검토 방법을 주인공으로 잡아야지 거기에 뭐 메커니즘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토 방법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른 얘기 듣고 싫고 검토 방법만 듣고 싶어야 이렇게 얘기는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죠. 가중 크립비. 그럼 가중 크립비 하면 가중 크립비를 어떻게 구하는지, 크립비의 안전율이 뭔지, 안전율을 초과할 때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다시 71페이지에
시험 문제 파이핑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이 큰 건 뭐예요? 파이핑의 검토 방법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파이핑을 검토하는 거는 제방을 한번 예를 들거나 댐을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방 한번 얘기를 들면 공통상으로는 어떻게 검토한다? 유선망이에요. 제체가 됐든 집안이 됐든 유선망으로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제체에서는 어떤 방법을 한다? 한계동수경사법. 그래서 FS 안전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I분의 IC죠. 그래서 IC가 한계동수경사인데 한계동수경사는 어떻게 구한다? 얘는 1 플러스 2분의 GS-1이고요. 얘는요. L분의 H 통수거리에다가 수두차죠. 이걸로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체 얘기하는 거고요. 투수성 집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중 크립비 크립 레이쇼로 하는 거죠. 얘는 L분의 H가 아니라 H분의 L이에요. 예, 수두차가 H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예, 통수거리인데 수평 통수거리하고 연직 통수거리가 있죠. LH하고 LV. LH를 이제 3으로 나눴죠. 이렇게요. LV는 그대로 가고요. 자, 뭐 이런 얘기다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 각각에 대해서 저런 그 공식에 대한 부분이나 거기 대상에 대한 부분이나 설명을 하셔서 어떻게 쓴다? 파이핑의 검토 방법 하면 검토 방법에 대한 거를 유선망에 의한 방법, 크립비에 의한 방법, 뭐에 의한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상세하게 써주셔야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뭐요? 안전율 미달시에 파이핑 대책 정도를 하나 써줘야죠. 왜냐하면 모든 어떤 검토 방법의 끝은 뭐예요? 대책공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 안전율 미달 시의 대책에서 파이핑 대책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죠. 자, 세 가지 방법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다. 나올 확률이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나왔는데 못 썼다.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저번에 문제를 찍었는데 얼마나 나왔나요? 저는 조금 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유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 찍는데? 근데 그거를 못 쓰셨다고 얘기하면은 안 되죠. 다른 거 못 보셔도 저런 건 한번 보고 가십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정도 하고요. 다음 넘어갈까요? 쭉 넘어가셔. 몇 페이지 가시냐면 76페이지. 유토곡선은 생각보다 쉽죠. 자, 유토곡선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유토곡선의 특성 많이 나오죠. 작성 방법하고 특성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종단도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토적도를 그리는데 자, 유토곡선의 특성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예를 들자면은 토적곡선에서 상향 구간은 뭘 의미하느냐? 절토 구간. 하향 구간은 성토 구간을 의미한다. 예, 그 다음에 극대치는 뭘 의미하느냐? 예, 절성토의 경계면이다. 뭐 이런 것들요. 그런 얘기를 꺼내서 유토곡선의 특징, 유토곡선의 작성 방법, 유토곡선의 활용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유토곡선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예, 요즘에는 이제 유토곡선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쓰기도 한다? BIM, 드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유토곡선을 바로바로 작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 거죠. 측량을 안 하고.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사다, 취하고 공정, 사면한정, 다짐. 자, 80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사면안정 대책에 대한 부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자, 보통 우리 이제 사면안전 대책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한다? 맨 처음에 안전 대책을 하려면 안전율 평가를 해야 돼요. 자, 사면안전에 대한 안전율 평가 방법은 뭐가 있나요? 경기한수, 경험적, 기하학적, 한계평형, 수치 해석. 그래서 이제 거기 80페이지 밑에 있죠. 검토. 그럼 검토를 했는데 검토 결과 소요의 안전율이 1.2예요. 안전율이. 근데 이거를 안전율 평가를 해보니까 1.5예요. 그럼 뭘로 간다? 안전율 유지공. 즉 안전율이 소요 안전율 이상이면 안전율 유지공이고요. 소요 안전율이 1.2인데 그것보다 밑돌게 0.8, 0.9 나왔어요. 그러면요. 안전율 증가공. 그래서 안전율 증가공으로 가야 되죠. 따라서 시험 문제에 어떤 사면안정 대책 얘기하면 뭐부터 얘기해야 돼요? 안전율에 대한 검토 방법하고요. 안전율을 기준으로 해서 대책공이 나오죠. 즉 안전율 유지공이냐 증가공이냐. 안전율 유지공은 뭘 목적으로 한다? 안전율이 소요의 안전율이 확보된 사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안전율 증가공은요. 안전율이 미확보된 사면에서 적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각각 그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율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뭘 얘기한다? 물이 사면에 미치는 영향과 배수 대책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배수 대책. 자, 우리나라 산사태 예, 또는 사면 붕괴 문제점 및 대책 이런 얘기를 꺼내볼까요? 어떻게 해야지 사면 붕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좀 의견 제시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이게 막기도 어렵고요. 굉장히 그 힘들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점검을 자주 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한다. 뭐 이런 방법도 할 수 있어서 뭐 4차 산업혁명 기술 얘기도 꺼낼 수 있고요. 예, 또는요. 예. 사면에 대한 안전율을 좀 세분화한다. 이런 부분도 꺼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그 위험도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위험 지도나 위험도 평가를 한 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고요. 조금 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의견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점수를 높게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자꾸 의견 제시를 하신다 하는 거죠. 자, 그 정도 하고요. 넘어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취하고 공적. 우리 이제 취사다. 취하고 공정에 빠졌는데요. 잠깐요. 페이지 몇 페이지 가시냐면요. 7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7페이지 가시면 우리 이제 그 시험 문제 나올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는 구조물 부등치마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요. 구조물과 토공의 단차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잘 보시고 가십니다. 부등치마 또는 단차. 요거 뭐 몇 번 얘기했었죠. 우리 이제 그 접속부 다짐 관리 얘기 꺼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 우리 건설 기계로 넘어갈까요? 84페이지. 자, 건설 기계는 시험 문제에서는 원래 선정과 조합이 제일 잘 나와요. 뭐 토공 장비의 선정과 조합 또는 준설 장비의 선정과 조합하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 요번에 나올 게 토공 장비가 나올까요? 준설 장비가 나올까요? 준설 장비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는 실은 그냥 주는 문제예요. 자, 일단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 거냐면 준설선 선정 절차 선정 시 유의사항 이건 나올 확률이 커요. 선정 시 유의사항은 우리 토질능력 심사, 선정 시 고려사항은 토질능력 심사하는데 선정 절차는 절차도 그려드렸죠. 예, 그거 몇 번 했었죠. 그래서 선정 절차와 선정 시 고려사항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예, 시공계획까지요. 준설선 선정에 대한 시공계획은 뭐가 있다? 사기상관, 사전조사, 기본계획, 상세계획, 관리계획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 사전조사 하는 건데 거기에는 뭐 예를 들면은 측량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현장에 현장에 어떤 기상조사도 들어가 있고 수심 측량도 들어가 있다 그 얘기죠. 자, 시험 문제는 이제 건설기계선 준설선에서 나올 확률이 크다는 거고요. 하나 뭐 더 한다면은 건설 자동화 정도인데 자동화가 한 4회 전에 나왔죠. 토공 장비의 자동화에서 나왔었죠. 자, 그 정도만 보시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자, 쭉 넘어가서 이제 연약지방 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90페이지 갈까요? 자, 연약지방의 키워드는 정문대시다. 정의, 문제, 대책, 시공관리. 자, 근데 여기 이제 시험 문제 이제 제일 잘 나올 확률이 큰 건 뭐예요? 측방유동이죠. 90페이지에 예, 거기 이제 보시면 측방유동. 자, 우리 이제 이거 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연약지반 성토시의 문제점. 이게 이제 연약지반에서 나올 확률이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원래 연약지반 대책공에서는 배수공법이 제일 잘 나와요. 근데 배수공법이 근자에 나왔거든요. 그럼 야객주의공법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야객주의공법도 나왔어요. 그럼 남은 게 하나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성토제하예요. 프리로딩. 그거 하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 직전에 나온 게 배수공법. 그 연직배수 그 전에 나온 거는 야객주입. 그러면 그 다음에 순위가 높은 거는 성토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간다? 프리로딩으로 할 거예요. 근데 프리로딩을 하면 측방유동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측방유동도 함께 보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자, 일단 이렇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측방유동 대책. 자, 그러면 이거 맨 처음에 뭘 얘기를 해야 돼요? 측방유동 검토 결과 대책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검토 방법은 뭐가 있죠? 세 가지가 있어요. 검토 방법은 뭐가 있나요? 거기서 보시면 이제 작용력 저항력 관계인 I값, F값이 있죠. 측방유동 판정값과 판정지수가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넓게 보면 뭐 한다? 예, 응력과 예, 변형과 활동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죠. 즉 응력에 대한 부분은 응력과 강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강도. 즉 작용력과 저항력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뭐예요? F값, I값.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변형에서는 뭐 한다? 수직 변형과 수평 변형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근데 수평 변형량을 보는 거죠. 뭐 쿠리아라법 1일 2cm 이거요.
자, 그다음에 뭘 한다? 사면 활동 안전연료 평가하는 방법. 요거 있다고 했죠. 근데 요 공식 정도는 머릿속에 하나는 갖고 가셔야 돼요.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F 안전율. 위가 저항력, 밑이 작용력이라고 했죠. 얘는 QU, 얘는 감마 H, 에다가 하나 더 D.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이게 얼마보다 커야 된다? 1. 얼마요? 4요. 이게 4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0.04인가요? 예, 0.04 좋습니다. 만약에 썼는데 4라고 썼어요. 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 자, 요 정도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방유동 대책은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제 뭐 작용력, 저항력 얘기를 꺼냈으면 작용력을 감소하는 방법, 저항력을 증대시키는 방법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대 측방유동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거기 이제 대책은 나와 있으니까요. 자, 요 정도 하고요. 자, 시험 문제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저번에 이제 몇 번 풀었던 문제인데,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연약 집안의 성토시 문제점과 대책을 쓰라.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푼다? 성토를 크게 두 가지로 봐요. 뭐요? 저성토일 경우, 고성토일 경우. 자, 저성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얘는 나중에 치마가 완료가 안 됐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생겨요? 잔류 치마가 생겨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잔류 치마 문제가 가장 크고요. 토피 두께가 얇으니까 뭐에 취약하다? 동상과 융해요. 동결과 융해. 융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얘는 측방유동 얘기를 꺼내면 안 돼요. 편재의 상태가 크지 않으니까. 근데 반대로 얘는 뭐예요? 측방유동 하고요. 측방유동은 이제 집안 파괴고요. 성토체에서도 전단 파괴가 일어나죠. 성토체의 사면 활동이요. 뭐 이런 부분 얘기를 꺼낼 수 있으니까 얘가 접근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죠. 성토고가 H가 2m 이하인 성토고 저성토로 성토할 때 문제점 및 대책을 쓰라. 거기서 측방유동 언급하면 일단 날아가는 거죠. 예, 물론 측방유동이 난다고 우기면 우길 수 있는데 예, 그거보다는 다른 얘기를 꺼내야 된다. 자, 그 정도 얘기예요. 예, 그래서 성토시 하면 어떻게 한다? 저성토시, 고성토시. 근접시 하면 뭐예요? 근접도에 대한 기준을 잡은 다음에 완전 근접 구간 또는 이격 구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 그 정도 이제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요. 페이지 97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약액주의 우리 연약집안 계량공법에서는 1순위는 약액주의 공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수공법이에요. 연직배수공법. 근데 이제 그게 시험 문제 근자에 나왔죠. 예, 제가 알기로는 시험 문제에 나온 지가 예, 꽤 얼마 안 됐고요. 연약 집안의 재하 공법은 프리로딩 공법은 이게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예. 너무 오래됐죠. 예, 그거 그러니까 자, 세 가지를 같이 보십니다. 측방 유동하고요. 예, 프리로딩하고요. 연약 집안 계측까지 같이 보실 거예요. 자, 일단 거기 97페이지 갈까요? 97페이지 보시면 재하 공법이 세트가 있죠. 거기 오른쪽 중간에요. 본성토가 있고요. 프리로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성토가 하나 더 붙어요. 여성토가 있어요. 더돋기 여성토가 있고요. 잔류치마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단 파괴 측방유동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성토를 해요. 그러니까 연약 집안의 성토공법이라고 한다면 성토 목적에 따라 본성토인 프리로딩과 여성토, 앞성토가 더 붙는다 하는 거죠. 주인공은 프리로딩이에요. 자, 그래서 이 프리로딩에 대한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에 나오면 어떤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다? 한계 성토고 이런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한 번 쌓기 높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밑에 집안의 측방유동이 되면서 전단 파괴가 일어나죠. 따라서 측방유동이 일어나지 않을 최고의 성토 높이를 뭐라고 한다? 한계 성토고. 그래서 한계 성토고의 검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한계 성토고 검토도 얘기하지만 이 프리로딩 공법은 기본적으로 계측이 두 개가 붙어요. 뭐가 붙는다? 안전계측과 치마계측이 붙어요. 안전계측은 뭘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측방유동에 대한 안정성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안전계측. 안전계측은 측방유동에 대한 안정성 판단을 하는 거니까 수평계측 항목이고요. 수평계측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치마계측은 뭐예요? 치마계측은 하중 제거 시기, 성토 완료 시기. 즉 안밀도를 판정하려고 하는 거죠. 얘는 수직계측 항목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결국 치마 계측은 뭐예요? 암밀도. 소요와 목표 암밀도가 90%면은 95%다. 뭐 90%다 하면 90% 됐으면 성토에 대한 종료 시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는 거고요. 얘는 측방 유동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하공법 하면 기본적으로 한계 성토고 이런 키워드도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안전계측과 치마계측을 나눠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공관리 자체가 계측이에요. 프리로딩에선. 자, 성토 제거 시기로 어떻게 잡아요? 암밀도 90% 이상 되면 성토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암밀도라는 게 예를 들자면 어떻게 표현을 한다? 예, 총 치마량, 파이널 치마량분의 현재 치마량 이거를 암밀도로 표현하거나 또는요 간극 수압으로 해서 뭐 한다? 초기 간극 수압에다가 초기에다가 과잉 간극 수압 이거 하는 거죠. 과잉 간극 수압이 0일 때 100% 암밀도가. 그러니까 간극 수압기를 대거나 심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논리적으로는 뭐가 우세하다고요? 논리적으로는 뭐가 합리적이라고요? 예요. 암밀이라는 거는 과잉 간극 수압이 소산을 될 때까지를 암밀이라고 정의하지 치마량이 얼마까지가 암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계측은 얘가 주인공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일단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번에 나올 확률이 큰 건 뭐예요? 프리로딩. 일단은 죽었다 깨나도 한계 성토고 얘기하고 계측을 안전과 치마로 나눠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자, 성토의 세 가지는요. 본성토, 앞성토, 여성토. 이해되시죠? 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정도 하고 나머지는 멋지게 통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98페이지 물처리. 자, 물처리 공법은 지표수, 지하수, 공사 사용수 하는데 얘도 또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얘가 기본적으로 배수공법 나오면 잘 안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주변 집안의 치마 함양전공법 때문에 그렇죠. 시험 문제에 아예 대놓고선 리차지 또는 함양전공법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일단 물처리는 뭐가 있다? 배수냐, 복수냐, 차수냐, 이수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원래 배수하고 차수가 기본 공법이고요. 이수하고 복수도 들어가는 거죠. 자, 복수공법, 리차지 공법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함양전공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주변 집안 치마를 막기 위해서 원지하 수위, 즉 예를 들면 자 여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흙막이가 시설을 해가지고 여기에 물을 뽑으면 원지하 수위가 이렇게 있는데 저하된 지하 수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구조물이 있다면 안밀 치마로 치마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물을 이렇게 집수정으로 해서 이렇게 파이프로 해서 여기서 물을 넣고 여기다 다시 이제 물을 넣어서 꼽아서 이제 물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 수위가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겠죠. 요게 원래 리차지에서는 주수하고 담수가 있어요. 주수가 있고 담수가 있다. 예. 주수예요, 담수예요? 주수죠. 주수가 자기가 직접 그 물 뽑은 거를 다시 주입하는 거고요. 담수는 외부에서 물을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주수 담수 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함양전공법이라는 거는 주수공법 얘기하는 거죠. 자, 일단은 거기 물처리 공법에 대한 부분은 지표수, 지하수, 공사 사용수 요 세 가지가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멋지게 통과. 자, 그다음에 이제 102페이지 보시면은 계측에 대해서는 안전계측과 치마계측이 있는데 요거는 어디서 같이 얘기한다? 프리로딩 할 때 얘기할 거예요. 성토제하 할 때는 기본적으로 계측을 두 개를 같이 해요. 안전계측 따로, 치마계측 따로. 치마계측은 성토의 제거시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안전계측은 뭐예요? 성토 속도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전단 파괴 방지, 즉 우리가 측방 유동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이 계측의 목적이 각각 두 개가 틀려요. 그래서 계측은 반드시 어떻게 나눠줘야 된다? 안전계측과 치마계측을 목적을 두 개를 분명히 하신 다음에 써주셔야죠.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요번 연약 집안에서의 키워드는 측방 유동 성토예요. 자, 그 정도로 보시고요. 예,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거의 다 맞더라고요. 거의 다 맞아요. 예. 맞으니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3페이지 옹벽. 옹벽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옹벽에서는 배수가 이때 나오죠. 이건 뭐 주는 문제죠. 옹벽에 대한 배수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 이제 맨 뒤에 옹벽에 보시면은 옹벽에 뭐 안정조건 이런 거 다 넘어가고요. 페이지 107페이지 갈까요?
자, 107페이지 보시면은 옹벽에 대해서 배수가 나와 있죠. 구공층관, 배수구, 배수관, 배수층, 예, 배수관, 구공층관 있고요. 거기 맨 밑에 보시면은 뭐가 있죠? 유선망에 따른 배수제 설치에 따른 유선망의 분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연직 배수제하고 경사 배수제가 있는데 왼쪽에 경사 배수제는 예상 활동 파괴면에 수압이 작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밑으로 하향의 침투 수압이 작용하니까 안전측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수압에 대한 영향을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연직 배수제는 어떻게 돼요? 침투수가 예, 활동 파괴면, 예상 활동 파괴면에 상향으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침투 수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안 한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연직 배수제하고 경사 배수제를 볼 때 어떤 게 더 옹벽 안정에는 유리해요? 예, 경사 배수제가 유리하죠. 단 활동 파괴면 밑에 있어야 돼요. 배수층이. 자, 그런 얘기를 해서 그거를 설명을 거기다 밑에다 써주셔야죠. 그냥 그 유선망만 달랑 그리지 마시고요. 연직 배수제가 1대 1에서 경사 배수제가 1대 1에서 유리하다 하는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죠. 경사 배수제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하면 되겠네요. 자, 그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수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자, 옹벽 배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어떤 방법도 학회지 같은 데나 뭐 이런 데는 나와 있나요? 예. 이게 이제 옹벽 배수가 보통 이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구배를 경사를 이렇게 줘서 옹벽 하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원류가 되면 여기 밑이 세굴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역구배로 주기도 한다고 하죠. 역구배를 줘서 여기다 그 경사를 이렇게 해서 역경사를 준 다음에 여기다가 축구를 내서 뭐 한다. 뭐 2단, 2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가겠습니다. 108페이지요. 흙막이. 저번에 시험 문제 흙막이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게 이제 내용을 보시면 흙막이가 나와야 될 때인데 안 나왔죠.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저번 이 125페이지에서는 뭐냐면 흙막이 굴착할 때 저면에 보일링 대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면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뭐 한다? 주변 내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지하 수위가 높은 지역에서 흙막이 굴착할 때 주변 침하의 원인과 대책을 쓰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자, 지하 수위가 높은 지역에서 흙막이를 굴착을 할 때, 가시를 굴착을 할 때 주변에 침하 원인 및 대책을 쓰라.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뭐부터 얘기해야 돼요? 대책을 하기 전에 지하 수위 저하의 영향 범위 평가부터 해야죠. 지하 수위 저하가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보통 지하 수위의 영향 범위를 얼마로 봐요? 원지하 수위의 1m까지 봐요. 1m 이하로 등락이 생기면 뭐를 본다? 영향 범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이제 흙막이 굴착을 여기를 할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이제 팔 거예요. 팔 거다. 이렇게. 여기 이제 예상 굴착 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얘에다가 이제 뭘 하냐면 시험정을 하죠. 테스트웨어를 묻어요. 그래서 시험정. 그래서 여기서 물을 이제 뽑아요. Q를 뽑는다. 뽑으면 이제 거리를 한 관측정을 한 2개 정도를 이렇게 설치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관측정 1, 관측정 1, 관측정 2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원지하 수위가 이렇게 있는데 저하된 지하 수위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저하가 되면 여기 이제 딱 보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보일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시험정이 있고요. 관측정이 있으면 자, 이 영향 범위는 얼마로 보는 거예요? 여기 등락이 1m 저하가 된 데를 영향 범위로 해요. 여기까지가 영향 범위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걸 선을 그려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영향 범위 내에 구조물이 있다면 뭐예요? 그러면 차수공법도 해야 되고 복수공법도 해야 돼요. 이 바깥에 있으면요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지하 수위의 저하에 따른 어떤 대책을 수립하라고 한다면 뭐부터 얘기할 수 있어요? 지하수 저하에 대한 영향 범위 평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가 있다? 예, 우리 학회지에서 그런 얘기 읽었었잖아요.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는 지하수의 저하 자체를 인정을 안 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 관대하다고요. 지하수의 저하를 인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차수공법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지하수 저하가 없게끔 하는 복수공법, 즉 함양정공법 같은 것들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맞나요? 예.
시험 문제 이거 나올 확률이 높죠. 예, 높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시험 문제 하면은 만약에 이 문제가 딱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다 1페이지 이것만 그릴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꼭 이걸 그려야지 붙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림을 아예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리든가요. 윗것만.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제가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정말로 적중이 돼가지고 나오면 다 이렇게 가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약간씩 좀 변형을 해서 서로 안 겹치게. 이해되시죠?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꼭 끝에는 이럴 거 아니에요. 또 함양정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 오징어 게임에 그 할아버지가 얘기했죠. 예, 이러다 다 죽어 이거요. 예, 자 그런 부분 보시면서 좀 약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아니면 3페이지에 사례 같은 거 하실 수 있어요. 당초, 변경 이런 거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흑막이는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고요. 시트 파일하고 슬러리월이 원래 이때 나올 문제예요. 112페이지 보시면 슬러리월하고 시트 파일이 있는데 이게 근자에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기가 어려워요. 나왔으니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직전에 나왔을걸요. 그 2회 전에 나왔을걸요. 예, 그 마기를 보시면 예 나왔어요. 하여튼 자 좋습니다. 일단 자 넘어갈까요? 자 물막이는 요거는 통과를 하겠습니다. 물막이는 이제 우리 저쪽에서 할 거예요. 그 예, 댐에서 얘기할 거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117페이지 기초로 갈까요? 기초는 우리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 이제 몇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인 말뚝 기초 하고요. 메인 말뚝 기초 공법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기초의 부력 대책이에요. 예, 부력 대책하고요. 하나 더 하자면 케이슨 기초요. 예, 요 세 가지가 중요하죠. 예, 근자에 안 나왔던 문제고 기초의 부력 대책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요맘때 문제고요. 예, 그 다음에 케이슨 기초는 안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고요. 메인 말뚝은 요즘에 대구경 현타보다 메인 말뚝이 잘 나오는 추세죠. 저소음 말뚝이니까. 예,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보시면 페이지 118페이지 가시면 말뚝에 이제 분류가 나와 있죠. 거기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메인 말뚝이 나와 있어요. 자, 메인 말뚝 한번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고 갈까요? 자, 메인 말뚝의 종류는 어떻게 돼 있죠? 그리고 특징을 뭐 쓰셔야 되겠죠.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종류는 세 분류까지 쓰란 얘기예요. 대분류, 중분류, 세 분류가 있는데 자 한번 보시면 뭐가 있다? 굴착, 중근굴착, 우리가 이제 선굴착이 있고요. 사수, 압입 여러 방법이 있죠. 굴착도 중근굴착과 선굴착이 있어요. 이거 공법명도 상세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요. 각각에 대한 특징을 뭐 비교를 해도 좋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법에 대해서 특징을 얘기하면요. 위에서는 종류를 열거를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특징은 두세 개만 중요 공법으로 쓰시면 돼요. 비교를 하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각각의 2개 정도, 3개 정도만 특징을 쓰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요. 시궁시 주의사항을 쓸 거예요. 자, 근데 이 메인 말뚝은 가장 큰 문제점은 뭐죠? 지지력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선단 지지력을 뭘 확보를 하거나 주면 마찰력을 확보하거나 하는 방법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선단 지지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말뚝에다가 여기 끝에다 캡을 씌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 선단 확장 말뚝.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 이제 강관 말뚝을 박아가지고 속파기 굴착을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중공 굴착을 한다 그러면 여기 밑에 여기 바닥이 선단 지지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안 그래도 강관 말뚝인데다가 거기를 교란을 시켜놨으니까 선단 지지력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근고액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된 반죽에 그라우팅을 넣은 다음에 때려 박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다짐 주입이라고 얘기하죠. 컴팩션 주입. 즉 여기에 형성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근고액이라고 하는데 다짐 주입이라고 얘기해요. 다짐 주입. 즉 여기다가 된 반죽에 그라우팅을 넣은 다음에 때려 박는 거예요. 그걸 꼭 거기다 안에다가 항타 장비를 넣는다는 게 아니라 이 장비 자체를 어떻게 해요? 그라우팅을 넣고 이 장비 자체를 이 강관 자체를 진동을 주면서 우겨 넣으면 어떻게 된다? 다짐 주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쓰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면 마찰력을 높이는 방법은 뭐 한다?
고압의 어떤 그라우팅을 하거나 아니면요 헬리컬 파이 같은 어떤 이제 주변에 날개를 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날개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사식으로 이제 하면 전단 파괴 면적이 이렇게 발달이 되니까 주면적이 이만큼 커지겠네요. 당초에는 요만했는데 주면적이 커져서 주면 마찰력을 크게 할 수 있다. 자,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자면 메인 말뚝의 종류와 특징,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강조한다면 선단 확장 말뚝 또는 다짐 주입 뭐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페이지 128페이지 갈까요? 128페이지 부마찰력 있죠. 부마찰력.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있죠.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자, 부마찰력 하시면 제일 먼저 뭘부터 구해야 돼요? 부마찰력에 대한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게 뭐죠? 중립점의 깊이예요. 즉 중립점 상부에서는 부마찰력이 생기고요. 중립점 하부에서는 정마찰이 생기니까 중립점 상부까지만 부마찰력 대책을 수립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부마찰력 적용 범위, 즉 중립점의 깊이 산정 방식을 먼저 얘기를 꺼내야 되죠. 자, X는 NH예요. 자, 중립점의 깊이 X는 N 곱하기 H, 말뚝끼리에다가 굵기 개수를 곱하는데 안반지지, 지지말뚝, 말찰말뚝 이렇게 해가지고 0.1, 안반지지는 0.1, 0.9, 0.8 정도 된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죠? 0.8은 나온다 그 얘기예요. 0.8. 즉 전체의 80%가 부주면 마찰력이 가동된다는 얘기예요. 자, 대책은 뭐가 있나요? 대책은 뭐 설계, 시공 대책 예도 되고요. 또는요. 부주면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방법, 또는요. 선단 지지력을 증가시키는 방법.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슬림 레이아웃 말뚝이 됐던 선단 확장 말뚝이 됐던 아까 근고행 얘기까지 나오고 뭐 다짐 말뚝이 됐던 간에 우리 다짐 주입 방법이 됐던 간에 여러 가지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경제성 비교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겠죠. 선단 확장 말뚝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겠네요. 거기 캔만 박으면 되는데 이해되시죠?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선단 확장 말뚝의 무용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토질력학 우리 토질 및 기초 저쪽에 집안공학 퀴즈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무용론이 나왔을까요? 그렇다고 이제 이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한다고 무용론이라고 거기다 쓰시면 안 되고요. 하나의 의견일 뿐이에요. 왜 선단 확장 말뚝이 무용지물이다 하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선단 지지력이랑 주면 마찰력 하면 어떤 타임 임팩트 말고 로드 트랜스퍼라고 있잖아요. 로드 트랜스퍼를 보면은 대부분의 지지력은 주면 마찰력에서 먼저 가동을 하고 나중에 얘가 가동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면 마찰력은 적은 변위에서도 마찰력이 가동이 돼요. 약간만 미끄러져도 마찰력이 나오잖아요. 근데 선단 지지력은 많은 변위에서 충분히 눌려서 얘가 소성이 완전히 제거가 돼야지 지지력이 발생이 돼요. 즉 주면 마찰력은 약간의 변이만 적은 변위에서 가동이 되지만 얘 선단 지지력은 큰 변위에서 가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 로드 트랜스퍼란 건 뭐냐면 처음에는 주면 마찰력이 다 붙다가 나중에는 선단 지지력이 가동이 되면서 딱 멈추면서 하중에 점점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걸 로드 트랜스퍼라고 부르죠. 응력전이.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주면 마찰력이 가동되다가 멈추는 거예요. 선단 지지력은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연약한 지방 같은 데에서는 얘가 상당히 많이 눌려야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완전히 연약한 지방, 즉 주면 마찰 말뚝 같은 경우에는 선단 확장 말뚝을 해봤자 소용이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해되세요? 되시나요? 예,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의미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지 무조건 무용이다 이거는 아니죠. 아무튼 선단 확장 말뚝은 싸겠네요. 캔만 붙이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뭐 경제성 비교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부마찰력 하면 기본적으로 기본 아이템은 뭐예요? 중립점 검토. 중요 아이템은 대책. 주면 마찰력을 감소하느냐, 선단 지지력을 증가하느냐, 구체적인 공법 제시도 필요하고요. 경제성 비교까지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29페이지 케이싱 기초.
요거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두 가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예요? 편기 수정하고 치마 촉진이요. 치마 촉진은 거기 치마 조건하고 치마 촉진공이 있죠. 치마 조건이 작용력이 저항력보다 커야 되는 조건이니까 치마 촉진공은 작용력을 증대시키는 방법, 저항력을 감소시키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편기 수정은 우리 본서에 책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다? 토사 구간일 경우, 안반 구간일 경우 해가지고요. 뭐 본 강의 때 얘기했었죠. 반시계 방향으로 뭐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꺼냈었는데, 자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보시면 편기 수정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다? 여기 이제 케이스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좀 더 밀렸다, 이쪽으로 했다, 이만큼 가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밑에 중심선을 먼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밑을 먼저 깎고요. 여기를 먼저 굴착을 하고요. 속파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중심선이 맞아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경사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 굴착하고 여기도 굴착하는데 그게 또 안 되면 앞성토를 여기다 하고 한다고 했죠. 이렇게 돌아간다. 자, 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편기 수정과 치마 촉진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기초에 대한 부분 우리 그 포장 넘어가기 전에 기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메인 말뚝 하고요. 부마찰력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케이슨 기초.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확률이 높은 거는 부마찰력이에요. 부마찰력 같은 거 나오면은 경제성 비교 같은 거 한번 해주세요. 슬립 레이어드 말뚝 비싸다, 선단 확장 말뚝 싸다, 뭐 이런 거요. 자, 그 정도 얘기 꺼낼 수 있어요.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뭐 경제성 비교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11페이지 이제 130페이지 가겠습니다. 대망의 이제 우리 전문 공정이요. 자, 포장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이게 이제 포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순위가 배수성 포장이에요. 배수성 포장. 배수성 포장에 대한 부분은 학회지에서도 몇 번 등장을 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배수성 포장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1차적인 목적이 배수성이에요. 그러니까 배수가 잘 되면은 수막 현상이 안 생기니까 여러 가지 그런 그 좋은 부분이 있고요. 제동거리가 짧아지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포장의 노후화를 줄일 수 있겠죠. 근데 부가적인 목적은 또 뭐가 있죠? 열섬 저감 효과, 또요. 어떤 유출량 감소 효과 이런 부분에 부가적인 목적도 있죠. 물론 뭐 열성 저감 효과라든지 뭐 다른 포장도 다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어서 배수성 포장 얘기를 해요. 근데 배수성 포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을 뭘 얘기를 하고 있나요? 내구성 얘기를 많이 꺼내죠. 예를 들자면 거기 공기하고 접촉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게 빨리 노화가 빠르다, 동결융에 대한 정성이 작다, 뭐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얘기요? 공급 막힘. 공급이 막히니까 배수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물리적, 화학적, 고압 공기를 써서 뭐 청소를 하는 방법이 있고 과산화 수소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공급 막힘 현상 하죠. 공급 막힘을 우리가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 클로깅 현상 뭐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겠죠. 자, 포장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일단은 포장에서 시험 문제 나올 거는 첫 번째, 실은 집안 함몰이 123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123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뭘로 간다? 하수관과의 동공으로 갈 거예요. 동공, 캐비티. 동공이나 공동이나 똑같은 얘기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동공이라고 나온다고 했는데 공동이라고 나왔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일단은 그 집안 함몰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이 123페이지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하수관거 또는 상하수관의 동공 현상, 캐비티 현상 하는 거고요. 캐비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니까 그때 통과하고, 그 다음에 포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배수성 포장이 중요하다고 했죠. 실은 배수성 포장에 관련된 문제가 언제 나왔냐면 114회에 나왔어요. 소음저감 포장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나왔어요. 그리고 학회지에 도로 학회지나 뭐나 배수성 포장이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나 뭐 이런 쪽에서도 이제 배수성 포장 이런 얘기를 자꾸 많이 하고 있죠. 도심지 포장으로 배수성 포장이 우수하다. 열섬 저감 효과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런 얘기요. 그래서 배수성 포장에 대한 부분에서 배수성 포장의 기능, 배수성 포장의 시공 방법 뭐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점 얘기도 꺼낼 수가 있겠죠. 일단 공법 유형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배수성 포장과 투수성 포장의 차이점이 있죠. 131페이지 위에 보시면 배수성 포장은 노면 내 배수예요, 노면 외 배수예요? 노면 내 배수예요.
노면에 물이 흘러가는 거죠. 즉 밑에 있는 노상 노체로 물이 기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연약화를 유발하지가 않죠. 근데 투수성 포장은 어떻게 된다? 집안의 연약화를 유발할 수 있어요. 치마나 동상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수성 포장이 더 우수할 수 있고요. 배수성 포장의 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거기 보니까요. 위에 다공성 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투수층이 있고요. 예, 밑에 또 이제 포장이 있죠. 그래서 그 포장층이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되어 있다. 다진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배수성 포장의 구성, 배수성 포장과 투수성 포장의 차이점, 배수성 포장의 목적, 뭐 요 정도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요. 페이지 137페이지로 갈까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요. 자, 시험 문제 요때 제일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소성 변형이죠. 자, 우리 이제 소성 변형에 대한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뭐요? 예, 쇼빙, 콜루게이션, 러팅. 차바퀴 페임이 뭐예요? 러팅. 예, 물론 뭐 다 소성 변형이지만 이 변형의 형태에 따라서 나눈다면 차바퀴 페임이 러팅. 콜루게이션은요? 콜루게이션. 루게이션, 밀림. 얘는 밀림. 얘는 페임. 얘는 말림. 셔빙은 말림. 셔빙. 그러니까 차를 만약에 이제 차륜이 이렇게 차륜이 있으면 차륜 하중에 이렇게 작용을 하면 여기서 작용한 이 차륜 하중 위치에서 작용하는 게 뭐예요? 이게 페임이고 옆에 이렇게 말아 돌아가는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 밀림이고요. 말림이고 이게 말림이죠. 저도 헷갈리네요. 말림. 얘는 밀림. 셔빙은 밀림은 반달 모양으로 해서 급정거를 했을 때 이렇게 그 차량의 진행 방향에 예, 우리 직각으로 생기는 거죠. 수평 방향으로 생긴다. 바꿔서 쓰셔도 크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자, 일단은 셔빙, 콜루게이션, 예, 러팅이 있다. 자, 포장체에 대해서는 이런 그 소성 변형에 대한 부분은 요맘때 많이 시험 문제를 내는데 소성 변형에 대한 그 궁극적인 대책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통량이 많은 데서는 반강성 포장도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죠. 꼭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그런 포장을 해야 되겠느냐? 반강성 포장으로 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강성 포장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다공성 아스팔트에다가 거기다가 시멘트 페이스트 넣으면 반강성 포장이 되겠죠. 그래서 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포장을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구간에서는 배수성 포장 가고요. 거기서는 이제 그 안에다가 다공성이니까 시멘트 페이스트를 넣어서 강성을 증진시킨 반강성 포장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고요. 자, 그 정도로 보시고요. 아니면 뭐 포장에 대해서 LCC 비교를 콘크리트 포장이랑 비교를 하셔도 되겠죠. 자, 그 정도에서 그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포장에 대한 부분은 거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4페이지로 가시면 교면 포장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까요? 포장 끝내고 가야죠. 예. 거기 합성당면 포장 보시면은 우리 이제 교면 포장은 시험 문제 그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더 씌우기예요. 더 씌우기. 더 씌우기에 연결된 키워드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반사균열이고요. 자, 더 씌우기는 용어 정의해 보시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저 포장에 대한 더 씌우기 뭐가 있다? 접착식 더 씌우기하고요. 비접착식 더 씌우기가 있어요. 비접착식 더 씌우기는 응력 단차가 생기는 거고요. 예, 접착식 더 씌우기는 우리 교량 합성역처럼 얘가 합성 고동을 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인데, 예, 우리 이제 얘기하는 접착식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사균열이 생길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반사균열 대책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정도로만 내용을 보시고요. 여기서는 뭐 합성당면 포장은 그렇게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146페이지의 반사균열, 요거는 이제 포장의 더 씌우기랑 연계해서 예,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위에 반사균열 위에다 뭐라고 써요? 예, 포장의 더 씌우기. 예, 접착식 더 씌우기 얘기하는 거죠. 접착식 더 씌우기 또는 부착식 더 씌우기 뭐 똑같은 얘기예요. 부착식이냐 비부착식이냐 접착식이냐 비접착식이냐 뭐 똑같은 얘기고요. 자, 시간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15분 쉬었다가 교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분 쉴까요?